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날짜 연기를 주장했던 대다수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반발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성유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전당대회 얘기 먼저 하시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예정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나머지 주자들이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이콧을 한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에 결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사실상 그 여러 가지 후보들의 그 개인적인 이익들이 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과연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대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토론 횟수 등 같은 부분들을 조절을 하기가 다시 재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원래대로 하는 걸로 강행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지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들도 지금 본인들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벌어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야지 본인들한테 이익이니까 아무래도 더 연기를 하자는 쪽으로 강하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보이콧에 관련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당대회 일정 그대로 가는 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선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 이건 좀 우리 앵커께서도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게임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대중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심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대입해 보면 이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겠죠. 보이콧하는 후보들한테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부추기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선관위가 이 게임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2년 가까이 사실 탄핵에 대한 오명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의 역할로 제대로 구실을 못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계기를 통해서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대한 그런 기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전당대회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 게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룰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설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편을 안 겪게끔 불만을 안 겪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게임에 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민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게임에 제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되느냐? 심판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역할이 선관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뛰는 선수들이 심판을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빌미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 일단 드러나는 것이 6대1, 7대1 아니겠습니까? 뭐 7명 후보들이 여기에 전당대회 일정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많이 달라 요청을 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진정성이 있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설득의 구조 이런 것들은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 거다.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당 선관위가 이것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 게임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더 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연기가 되면. 근데 이제 그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라든지 뭐 현실적인 뭐 대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음 달로 미뤘을 경우에도 혹시 또 미뤄야 될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 경우 또 핑계를 대면서 또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 8일 공교롭게 잘 이행이 되면 답방은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3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차피 또 미루게 되느니 원래 일정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뭐 공당의 원칙
때문에 국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그런 네. 입장에서 이제 일정을 확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쓰까리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삭풍이 그냥 뭐 문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문창호지를 골라서 붙일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삭풍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들라도 두드러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럼 왜 보이콧을 해야 되겠고, 네. 그럼 보이콧을 이걸 다시 회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냐 이건 네. 아니겠습니까? 이 그대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한국당 파열음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주장한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회귀될 수가 있겠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지금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6명의 후보가 예. 그 자리에 모여서 이건 뭐 당이 파열음을 너무 세게 나고 또 이게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귀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면은 이 자체가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정치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조 변호사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실리적인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있죠. 뭐 사무처의 입장을 네. 본다 그러면은 장소도 잡아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가 전국 농협장에 선거가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몰려 조합장 선거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 사무처 입장으로서는 이제 여기 장소 잡기가 더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 전당대회에 중앙선관위로부터 협조를 받기가 참 힘들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설득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밀자는 것인데 왜냐 그러면은 당이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에서 게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의 정견과 식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한국당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안보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가치와 철학의 중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역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안보에 대한 가치 또 정책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후보들에 대한 식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날짜를 확정 지은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에 흥행적 요소도 그렇고 좀 강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라는. 전당대회 일정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전당대회가 이제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유영하 변호사가 이틀 전에 이 시점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옥중 정치의 시작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또 그거를 또 뒷받침하듯이 이것은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 허락을 받고 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어쨌든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친박의 대표 주자격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분명히 유영하 변호사나 측근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친박의 힘을 실어줄 사람은 최소한 내가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던지 어쨌든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황교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겠다는 누군지 모르지만 황교안은 아니다. 그런 시각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서운함인지 아니면 정말 옥중 정치를 위한 미래적인 해안에서 나오는 건지는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그널만은 분명히 갖고 발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든 안 했든 이건 뭐 별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형태의 해석이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친박 예.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팬덤의 유지입니다. 팬덤의 유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한 어떤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력의 유지 이걸로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총선에 관한 공천권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력이 완전히 재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확실한 어떤 친박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든가 또는 그와의 접촉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든가 그래서 확실한 우군화됐다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친박이 아닌 친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교도소에 그 영의 모범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그래도 정치적으로 재기라는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팬데믹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세력 자체가 재편돼 버리면은 팬데믹 유지가 굉장히 끼어질 그런 가능성이 친박에서 크다는 거죠. 친황으로 옮겨가는 그렇죠. 친황으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세력의 역량, 그 동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의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치적 해석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들, 뭐 탄핵이나 아니면 석방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선명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해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껏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선긋기를 좀 명확하게 해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 친박의 대표 주자라고 친박의 대표 주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서운함의 토로라고 예.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뭐 넣어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항의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그 황교안 총리가 친박의 힘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답을 명확하게 주지 말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인은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의 책임 당원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책임 당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럼 이분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구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구나. 이거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선거에는 이 밴드웨건 현상이라는 게 있죠. 예. 상당히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후보에게 그게 몰려가는 그런 현상. 이것이 밴드웨건 현상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고 난 다음에 가파른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밴드웨건 현상으로 사실상 친박은 친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걸 좀 막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해석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상 배신자 프레임을 붙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자극적인 부분입니다. 예.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만큼 임팩트가 더욱더 강하다 봐야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배신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뭐 단테 신곡에도 가장 7가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배신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정서상으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프레임을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에 던진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반스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사실상 결론은 뻔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박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던져놓은 것이고 예. 그러면 그의 친박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은 김진태 의원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친박은 것이죠. 김진태뿐이다라는 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공당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공당의 사명감,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당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가치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고 친박이냐 아니냐 뭐 배박이냐 진박이냐 구박이냐 이걸 아직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는 한국당 현실이 굉장히 좀 성급하다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 해주셔서 자유한국당 정당대회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언론이 뭐 후보들이 물론
새 싸움이긴 하지만 네. 후보들에 대한 뭐 이념이나 비전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항상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넘어서기를 주창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얘기처럼 넘어서기 힘든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지금 다른 후보들이 친박이다라고 지금 뭐 자인하는 후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친박에 관련된 세력이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큰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야 된다고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선거가 이번 뭐 당대표 선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당대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그 친박 프레임의 친박의 지지를 받아서 된 그 당대표를 국민들도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바뀐 당으로 바라봐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고 친박을 넘어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는 더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친박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좀 예.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이 뭐 책에 나온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 지배론에 보면은 합법적 지배가 있고 그다음 전통적 지배가 있고 카리스마적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책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카리스마적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배 권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치 구조죠. 이것이 아직까지도 한국당이 미래로 가기 위한 부분들이 동력이 아직까지 덜 완성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태가 태풍의 끝자락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굳이 몇 년의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친박과 비박 프레임에서 한국당이 발목이 잡혀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것은 단계다.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니냐. 이걸 쉽게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친박의 지지로 인해서 당권이 됐다라고 예.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김진태 의원의 다른 후보들이 가능성이 있게 당선이 됐다. 예.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친박과 비박에 대한 논쟁 구조는 소멸될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죠. 왜냐 그러면은 이 사안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진부해졌고 또 이번 당권 계기로 인해서 친박 비박에 대한 논란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다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친박 논란 이 부분들은 거의 끝자락에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는 그만하고요. 가야 할 길이 바쁜 자유한국당이 또 논란에 휩싸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열었고요. 여기 김순애 의원도 갔는데 극우 농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만원 씨를 네. 보통 극우 농객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만원 씨가 또 막말을 하고 거기 네. 참석한 의원들이 뭐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전달을 해야 되니까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일단 될까요? 뭐 주최한 사람이 3명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국회의원인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5.18을 모독하는 것 자체가 모독함으로써 본인들이 얻는 이득이 정치적으로 있나 그게 보수의 가치를 살리는 길인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럽고요. 예. 그리고 지금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객을 다른 데도 아닌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서 이렇게 일방적인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희생자분들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최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주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뭐 세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뭐 보수의 색깔을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이런 방법으로 보수의 색깔을 강화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의 모습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되짚어 생각해 보지 않아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5.18 정신이라든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굉장히 인격모독적인 발언인데 이게 과연 보수의 가치에 부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본질적인 궁금증이 드네요. 지금 이제 그 보수 진영이라 표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에 대한 가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그건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픈 고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색깔론으로 와전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시비가 가려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공당이라는 부분이죠. 공당이라는 부분은 그에 대한 공당의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색깔론을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에 소속된 의원이긴 만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그 당의 공식적인 걸로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5.18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예. 역사적 중요성이 그거는 보다도 가장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예민성, 그 중요의 사안에 대한 중대성 이런 부분들이 무엇과도 지금 비교할 수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체적 규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았는 사람들을 공당의 자리에서 불러서 그에 대한 확정적인 사실처럼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예. 공당의 자세, 더군다나 그 공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편협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잘못을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얘기한다는 왜 얘기지 모르고 않을까요?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파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의원들은 왜 했겠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파장을 생각을 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했다는 뭘 것이죠.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뭘 얻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이걸 해석하자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시기적으로 당권을 염두에 두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 퍼포먼스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봐야 되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보수 진영 그 전통적인 보수 진영 쪽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완전하게 결속시켜서 그것을 일종의 당권 경쟁에 대한 어떤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에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이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뭐 사과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분들이 무소속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의 그 정강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의 일원이고 그리고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같이 주최를 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의 책임은 당연히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중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의와 그리고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가 아무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더라도 그런 건 좀 금도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은 저건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 여권이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건 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고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 인식에 대한 부분이 한국당이 굉장히 잘못됐구나. 이 부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으로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그 얘기가 왜 나가야 되냐. 이런 내부 갈등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갈등이 또 다른 발생할 갈등이 수
발생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아직까지 산재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에도 아직 못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가 되는 잘못 반대 기류에 대해서는 그것 전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8 운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저도 오늘 그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가장 사과에 가까운 얘기를 던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북풍 얘기 한번 해보시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2주 좀 넘게 남았네요. 근데 신북풍이다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외교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데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의를 해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마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개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날짜가 겹치는 거 물론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일정이 중요한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져 있다면 일정이 확정된 데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레코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획을 상기시켜 나간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뭐 트럼프라든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는 것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당의 눈치를 보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 발자취 자체가 여기에 북풍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그런 기류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한국당은 손해를 받고 민주당은 이익을 받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레코드 효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6.13 지방선거 앞두고도 북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당이 손해 봤다는 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정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상대적으로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레코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어떤 정치적인 그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목표 법칙이죠.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바른미래당이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한 7, 8개월 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전히 정체성 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잘못된 만남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집단들끼리 지금 한 집안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잘못된 만남처럼 비춰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내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부 정리를 하는 그 선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그 사람들끼리 지금 섞여 있다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연찬회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이후로 전혀 자명을 하면서 당내 활동에 일절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 본인이 항상 개혁 보수를 주창을 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약간 개혁적 진보, 합리적 진보를 껴안는 뭐 이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좀 토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본인이 이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안 남아 있을 것인가를 끝장을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가 여기서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당원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내가 바랬던 개혁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탈당한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합의 이혼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유승민 대표가 참석하는 걸 두고 그런 분석을 하시던데 그렇죠. 뭐 일정도 비유를 하자 그러면 계약 결혼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합의 이혼의 어떤 끝자락을 본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그 합당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이제 시초 단초가 잘못 꿰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 공학적인 결합 때문에 나타난 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판에 대한 흔들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봐야 돼요. 예.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고 나니까 이게 호남 민심이 약간의 좀 흔들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예.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평당이라든가 아니면 바른당의 중진 역할을 하고 계시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영감하게 호남 진영을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면에 유승민 의원들 통한 바른당 출신 그런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 당권 구조 자체가 자칫하면 친박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혁 보수의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바로 이 민평당과의 어떤 결합, 합당, 연대 이 얘기를 두고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예. 중도 개혁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기에 이제 민평당과의 합당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그런 그 정신적 가치가 그게 아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진보도 수용하고 여기에 개혁적 보수도 아우르고 이게 유토피아 같은 정신. 그렇죠. 그 부분인데 사실상 생각이 다르고 뭔가 뭐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뭉쳐가 있다는 그 자체는 뭔가 끝장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의 당권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어떤 정계의 구조적인 개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그러면 한국당 전당대회를 살펴보고 바른미래당에 남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뭐 다른 행보를 걸을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합당을 합류를 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이미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에 만들었던 바른미래당에 대한 가치가 이미 흔들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결정적인 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떻게 보면 그 상징성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에 가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배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에 어떻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것이고요. 그 명분이 이번 연찬의 참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상희 세명대 교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